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 미키 세븐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세븐틴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고요. 그만큼 이제 특히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미국 개봉 일주일 전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 최초 개봉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봉준호 감독의 뭐 필모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2000년에 프랄란다스의 개로 장편 데뷔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실 25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에 비하면 영화 편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흥행해서 적어도 국내에서 흥행 성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뭐 세계적인 명장에 올라가 있는 감독입니다만 편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이 감독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르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플란더스 계기는 코미디고요. 살인의 추억은 스릴러죠. 말하자면 괴물은 크리처물, 일종의 재난물에 가깝고요. 마더의 경우도 뭐 추리극, 미스터리물이고 이제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설국열차는 SF 액션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옥자도 일종의 뭐 사회풍자를 겸한 뭐 그런 물이고, 기생충은 사회, 심리, 뭐 이런 극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장르에 좀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미키 세븐틴은 SF 영화고요. 자, 되게 장르를 걸치지 않은 영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드라마 장르다. 이런 뭐 서스펜스를 구사하지 않는 뭐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 감독인 거죠. 자, 일단은 미키 세븐틴의 원작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세븐 연작 소설이 있습니다. 2권짜리 연작이고요. 영화 개봉되면서 지금 프로모션도 같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사실 국내에서 SF 장르가 인기 있는 장르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이 봉준호 감독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왼쪽에 그 평점 목록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국내에 지금 시내 21에 20자평을 쓰는 분들 대개 최저 3점, 그러니까 이제 별 3개에서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마스터피스 정도, 4개 반, 뭐 5개 이 정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일반적인 영화 평수에 비하면 높은 평가입니다만, 봉준호 감독의 전체 필모 중에는 바로 전작이 기생충이라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옥자도 조금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미키 세븐틴도 평단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고, 국내 개봉의 관객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키 세븐틴은 역시 저는 되게 즐겁게 봤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답게 그 기존의 SF 장르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영화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립니다. 봉준호 감독은 되게 평범한 사람에 대한 되게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뭐 괴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죠. 되게 평범한 사람 가족이었어요. 뭐 옥자도 마찬가지고, 기생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한 인물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 그 한국 영화에서는 그 얼굴을 이제 송강호 배우가 담당을 해왔던 거죠. 자, 근데 이 미키 세븐틴은 완전 할리우드 영화예요. 워너브라더스에서 배급을 했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한 1억 불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간 상당히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입니다. 물론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최근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에 비하면 제작비가 적은 편이겠지만, 그래도 봉 감독님의 영화 중에는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일단은 그 제작사의 입김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코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영화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어요. 뭐 개봉이 좀 미뤄진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스튜디오가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봉준호스러운 영화가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전 되게 만족스럽게 봤고요. 탐복하면서 봤습니다. 자, 일단은 말하고 싶은 바가 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SF적인 관점, 그러니까 아주 하드한 SF 영화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가 이제 초걸작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리들리 스캇의 뭐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아주 하드한, 그러니까 철학적이까지 한 그런 SF 영화들이라고 말 수 있겠는데, 이 작품은 그런 방식의 뭐 그 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접근, 존재론 같은 질문 이런 쪽을 던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소재 자체는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감독이 아니고 다른 감독이 했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되게 옛날에 헐리우드에 써먹다가 좀 덜 안 써먹는지 어떻게 보면 복제인간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른 관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진에 대한 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로버트 패틴슨도 옛날에 트와일라이트 시절에 슈퍼스타였는데, 사실 그동안 필모를 좀 쫓아가 보면 이 로버트 패틴슨은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와 그 다음에 이제 더 배트맨 같은 아주 이제 뭐 슈퍼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들을 좀 오가면서 자신의 연기 영역을 개척해온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 트와일라이트 시절에 이제 데뷔 초에만 해도 외모 팔아먹는 배우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 같은 뭐 비난 같지 않은 비난을 많이 받았던 뭐 그런 배우고, 좀 연기력 논란도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로버트 패틴슨의 작품들을 찾아보면 되게 얼뜨기 역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뭐 다양한 배역들을 소화하면서 상당히 이제 연기 폭이 굉장히 넓은 배우들이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테넷 같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해서 상당히 영역이 넓고요. 뭐 굿타임 같은 영화가 있어요. 이 샤프디 형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루저 같은 그 되게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요 영화로 돌아오자면 미키 세븐틴의 타이틀 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의 예고편만 봐도 예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영화의 설정에 하면 익스펜더블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이 영화의 한 시작부터 30분이 지나야지 타이틀이 뜨거든요. 미키 세븐틴이라는 타이틀이 뜨는데 약간 유보적으로 타이틀이 뜹니다. 이제 시계, 우리가 이렇게 툭툭 넘어가는 시계처럼 그렇게 뜨고 영화가 한 번 더 마지막에 영화 끝나고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미키 반즈라는 사람이고요. 미키 반즈가 그 장사를 말아먹습니다. 그 미래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마카롱 가게를 햄버거 대신 마카롱 가게를 하겠다는 장사를 하다가 사채를 세게 써서 거의 그, 그 이상한 사채업자한테 걸리는 바람에 이제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키 세븐 이 떠나야 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계획 어쩔 수 없이 도피하듯이 해야 되는데 계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래도 도전하면 안 되는 분야인데 소모품 계약, 익스펜더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익스펜더블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계속 그 복제 인간으로 계속 프린팅이라는 그 개념을 쓰는데, 프린팅 되어서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르모트처럼 실험용 쥐처럼 계속 버려지는 일종의 극한, 아주 최극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고 미키 반스는. 그 다음에 케네스 마샬 부부, 일파 마샬, 토니 콜렛과 마크 로펄러가 출연하고 있는 두 캐릭터는 영화의 중반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이 영화는 사실 이제 그 30분 사이에 거의 이제 그 타이틀 전의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세계관과 등장인물들에 대한 거의 소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되게 재미있게 편집을 해놨어요. 되게 봉준호 감독답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 배경이에요. 되게 짠한 스토리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공간을 넓혀서 4년간의 우주여행 다음에 식민지 개발의 일종의 선장, 함장으로 이제 등장한 게 케네스 마샬인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전직 그 정치가 선거에 2번 떨어진 그런 정치가 부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일파 마샬하고 함께. 케네스 마샬은 현재의 이미지 정치를 의미하는 존재고 되게 선동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일종의 종교적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미국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현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볼 수 있는 유형의
선동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파 마샬은 그 부인으로서 사실 케네스 마샬을 조종하고 있는 두 세력 중에 한 세력. 이 케네스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자기의 회사 또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지구에 있는 조직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쪽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파 마샬이라고 하는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좀 허수아비 같은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떠오르는데 아마 이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제 제작 연도가 현상과 좀 많이 거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샤 베리치라고 하는 인물은 나샤인데 그냥 지금 여기 미키 반즈, 미키 세븐틴의 연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양반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좀 나오겠습니다. 스토리 얘기를 자꾸 하면서 미키 반즈의 거의 이제 유일한 반려자, 후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나마리아 바르톨로메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카이카츠라고 해서 같이 활동하는 일종의 보안 요원 뭐 또는 연구 요원에 가까워요. 근데 이 지금 미키하고 함께 작전에 이제 어떤 작전에 투입이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연이 맡고 있는 이 티모란 인물은 이 사실은 이 미키가 이 배를 타게 된, 이 우주선을 타게 된 이유가 된 동업자였죠. 그리고 이제 같이 보육원에서 자라가지고 약삭빠르게 남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범죄와 합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약삭빠른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미키를 이용해 먹는데 아주 100% 나쁜 놈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시라고 하는 일종의 조코 같은 캐릭터인데 이 사실 이 미키라고 하는 인물을 거의 이제 실험용 쥐처럼 쓰는 연구 집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미키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애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을 좀 해주는 뭐 권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구해내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런 캐릭터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리퍼라고 하는 종족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여기 뒤에 아르마딜로 같이 좀 생겼는데 좀 더 징그럽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징그러운 놈들이라는 뜻의 크리퍼인데 자기들이 붙인 건 아니고요. 자, 이 어느 행성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영화의 시작은 수미상관을 이뤄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타이틀 쓸 때까지 30분 동안의 이야기가 이 미키 반즈의 삶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미키 세븐틴의 이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금 동굴 이 행성 지금 이들이 이주하러 온 행성의 그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에 아직 그 영화에 이제 나중 보면 나오지만 식민지로 정착하지는 못하고 아까 우주선 단계에서 이제 계속 정찰을 하면서 탐색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건에 휘말려서 떨어져 있는 미키가 이제 미키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키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캐릭터인가, 왜 자꾸 죽는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친구 지금 이 스티븐 연이 와가지고 이 미키한테 괜찮니 물어보지만 뭐 구해주진 않죠. 어차피 이 프린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살아도 문제거든요. 뭐 살아도 문제라는 설정도 이제 나옵니다만 뭐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다시 한 바퀴 딱 30분 동안 돌면서 그동안 미키의 인생을 이제 회상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것도 이제 다 회상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장면들 떠나기로 결심했다는데 요 장면의 묘사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장이 되내기로 했다든가 영화에서 이 나레이션으로 로버트 패틴슨의 나레이션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집단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가게 되는 건데 일종의 그 미국 정치를 좀 연상시키자 보면 선동 정치에 좀 경도되어 있고 일종의 그 정치인의 팬클럽처럼 이 영화의 이제 이 지휘자, 이 선장이라고 하시는 케네스 마샤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설득하는데 적합한 인물. 왜냐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을 추종해서 온 사람들로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케네스 마샬의 이제 지금 벽보 같은 게 이제 걸려져 있죠. 천정 벽보 같은 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상담 직원이고 예고편에 나와 있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익스펜더블 소모품 분야에 지원하겠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약서 안 읽고 약간 좀 얼뜨기예요. 이 얼뜨기 같은 캐릭터고 미키 자체가 그냥 평범하고 생각 없고 뭐 그런 일반적인 캐릭터입니다. 뭐 사는 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좀 약간 허술한 사람이죠.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지구를 뜨기로 하게 된 상황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사채업자니 뭐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롤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영화에 이제 그 나레이션에도 나오지만 특별한 미키가 기술이 없어요. 예. 아까 나왔던 친구 스티븐 연이 연기한 캐릭터는 막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주선에 이제 그 부속선 같은 거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지원할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4년이나 이제 거기 지나가지고 어딘지도 알 수도 없는 우주 행성으로 이제 이민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득력은 있는 거죠. 아무나 지구를 떠날 상황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담당자가 이제 레드 헤어라고 영화 캐릭터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겪는 체험이 잠깐 묘사됩니다. 그 샴푸 냄새에 끌려요. 이 향기에. 그래서 그 끌리는 향기에 따라서 이제 왔다가 이제 요런 이제 장면 죽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역할에 대해서 좀 듣고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받지만 이제 처음에는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미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풍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행성을 개척합시다. 이제 사실은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은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끝장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추종자를 이제 소수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여기 이제 보시면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일종의 추종자들이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미키가 자기처럼 이 추종자가 아니고 관심이 없는데 이 나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나샤를 만나면서 나오미 에키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나샤를 만나서 이 둘이 이제 일종 연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샤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테마인데 이 미키라고 하는 인물을 그러니까 미키 세븐틴이나 뭐 미키 에이틴이라든가 이렇게 미키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건 주변 사람들이고 나샤는 미키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고생이 이제 앞에 영화의 전반부 30분에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뭐 각종 뭐 이 그 항생제 개발되면 일종의 모르모트처럼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호흡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 테스트 최초로 이제 4년 여행한 다음에 간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입질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실제로 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많은 미키 버전들이 죽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농담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상업 영화인 이 영화를 보면서 심각하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게 연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무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그 연출도 어떻게 보면 의도됐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미키가 죽는 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중요한 설정인 미키 자체가 기억을 이제 백업을 해가지고 이 되게 데이터 저장 장치예요. 백업을 해서 육체가 다시 프린트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반복적인 장면들 약간 이제 이것도 코믹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된 다음에 미키가 이제 되면 새로운 뭐 먹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 장치에 의해서 프린트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업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 친구 보시면 지금 노느냐고 바빠가지고 이 지금 아까 도로시라고 불리우는 이 연구원을 제외하면 연구원들 자체가 미키의 재생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프린트가 되면 노느냐고 얘 받침대도 설치해 놓지 않아가지고 막 떨어질 위기 상황이 온다든가 이런 장면들 같은 게 이제 빠르게 편집돼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장면도 이제 그 대표적으로 미키가 악용되는 케이스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주 항공에 나왔다가 뭐 손이 막 잘려 나가는데 사람들은 미키가 어차피 죽을 거지만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은 되게 가볍게 여기고 뭐 손에 절단 사고 같은 거 나도 저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은 아무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키조차도요. 살아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다시 태어날 거기 미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이제 그 죽음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죠. 이 친구인 티모가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화는 그 대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한번 그냥 식당에서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혹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나중에 그 카이카츠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면 카이카츠는 영화의 전개상 자신의 그 영화에 실제로 뭐 그 뭐야 그 소수 성애자 동성애자로 묘사됩니다. 근데 아마 연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이제 이 미키랑 같이 작전을 하다가 미키는 살아남고 그 여성이 죽어서 그 이 카이카츠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이제 자기의 연인의 죽음을 실감하고 이제 이 미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는 이제 자기의 감정을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영화의 타이틀이 뜬 다음에 이제 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어쨌든 행성에 도착을 했죠. 도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권력자를 대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영화가 전개되면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만 그 복제 인간이죠. 복제 인간은 지구에서는 이 세계관에서도 그 금지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왜 그런가가 나오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사건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이 식민지 개척 양상에서 일종의 허용되어 있는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한 명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낯선 공간에서 유일하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 인류에게 삶에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존재를 신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존재입니다. 특히 이 마샬이라고 하는 권력자는 너는 죽으려고 데려왔는데 네가 죽어야지.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카이카츠라고 하는 아르마리아 베르톨로메이가 연기하는 이제 캐릭터가 이제 뒤에서 지금 위로받고 있는데 자기 동료이자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 들어갔는데 너는 왜 살아남았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받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의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제 2의 문제점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이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만 앞에 이제 30분 동안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 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마크 러팔로가 연기하는 케네스 마샬이라는 인물은 되게 가볍고 그냥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외계 행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생명체를 하나 만나는데 아까 아르마딜로 같이 생겼다고 불렸던 크리퍼라고 하는 종족인데 그 크리퍼라고 하는 종족을 명명한 것이 이제 바로 마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미국의 역사에서도 인디언이라고 하는 종족 이름 자체가 인디언이란 건 인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서구인의 입장에서 그 그냥 막연히 인도라고 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인디언즈라는 야구팀도 이름을 바꿔서 가디언즈라고 클리브랜드 가디언즈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인간만의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걸로
단정 짓게 되는 거죠. 크리퍼란 이름 자체가 사실은 단정 짓는 거고 그것이 이 영화에서 역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버트 하인리의 그 스타쉽 트루퍼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걸 영화했죠. 폴 버벤인데 그 폴 버벤의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 자체가 그런 풍자를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치들의 프로파간다의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런 선전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그런 좀 캠페인 같이 영화를 일부러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 좀 비틀어가지고 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미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키 세븐틴은 그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림을 받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퍼들이 다가와서 크리퍼가 미키를 갖다가 당연히 인간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영화에도 나오지만 크리퍼가 징그럽게 생겼긴 했는데 뭔가 인간을 뜯어먹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연히 죽겠지 하고 했지만 안 죽고 오히려 이 크리퍼들은 이 미키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미키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쩌저쩌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이 그 사이에 이제 미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연구팀은 미키를 다시 복제를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세븐틴과 에이틴이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자마자 막 서로를 막 죽일 듯이 죽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키의 기억들은 에이틴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미키 이 둘이 멀티플에서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역시 이제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이제 그 옛날에 이 연구 단계에서 이 연구팀 중에 한 명이 사이코가 있었던 거죠. 이 사이코가 연쇄살인범이었고 자기를 갖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한 명은 일을 하고 한 명은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하기 위한 그런 존재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모두 이 팀의 선장인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멀티플은 오직 우리 행성 이주단에게만 허용이 되어 그 복제 이 인간 프린트는 그것만 허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멀티 상황이 되면 이 두 존재가 모두 위험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된다. 이것도 약간 좀 폭력적인데 뭐 그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미키도 맨 처음에 서로를 증오하면서 지금 여기 그 아령 들고 있죠. 이걸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서로를.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상황 자체가 어쨌든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캐릭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노동과 배급을 나누는 걸로 하면서 어쨌든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티모의 약간 약물 거래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하고 그런 속성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그 나샤에게도 벌리가 들게 되죠. 나샤도 알게 되죠. 근데 나샤는 이 미키가 둘인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좀 이상한 여잔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의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이 어쨌든 상황에 이제 말려가지고 걸려드는 상황이 되는데 미키가 이제 일종의 이벤트예요. 이 비둘기맨은 이 비둘기의 일종의 트위터에 대한 풍자 같기도 하고 비둘기맨의 메시지를 받은 그러니까 이 이주민들 누군가 추첨을 받으면 이 집단의 마샬이라고 하는 마크 로팔로가 연기하는 이제 이 정치인이죠. 지배자의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그 초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즉 이제 마크 로팔로와 이제 일파 이 두 부부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파에 대한 이제 이들의 면면이 영화의 이제 중반부가 넘어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케네스 마샬이라고 하는 이 마크 로팔로는 일종의 허수아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캐릭터고 일파는 소스 만드는 거에 상당히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사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게 능숙한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케네스를 갖다가 드라이빙 거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종종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위로의 장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놨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미키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다시 이거 역시도 미키를 일종의 이용해 먹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만찬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화상의 모티브상에는 되게 중요해요. 미키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은 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틴은 약간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었던 미키 세븐틴의 그 불이익에 대한 것에 입장에서 세븐틴은 그걸 좀 감당하려고 하는 좀 더 소극적이고 그런 인물이라면 에이틴은 약간 돌연변이 같은 캐릭터입니다. 미키 에이틴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굉장히 화가 쌓여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지금 이 캐릭터 지금 이분은 지금 이 만찬을 제공하는 집사 노릇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지 관리관 또는 그 교회라고 또는 회사라고 불리우는 어떤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어떤 모세력에 그리고 실제로 하는 행위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뭐 기독교라고 딱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되게 일종의 종교적인 레토릭으로 따라서 마샬 보백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권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현대의 그 일종의 극단적인 엘리트주의 또는 이제 그런 신념들이 종교적인 것들과 같이 결합되는 모습들의 풍경들을 꽤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약간 좀 코믹한 부분도 있지만 되게 블랙 유머죠. 자, 그리고 요 미키에 대해서 일종의 삼각관계 내지 사각관계 형성이 이제 요때 이 카츠가 같은 만찬에 있고 그나마 이들 이 권력자 세력들은 미키의 생명 따위 그러니까 요 쓰러지자 알았다는 듯 바로 의료팀을 부르고 연구팀이 와가지고 이제 미키의 상태를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약품 처리 같은 것들도 실험용 약을 쓰면서 보는데 그나마 미키의 이런 상태를 돌봐주고 걱정해주는 인물은 같이 임무를 일했었던 카이카츠였어요. 그래서 자기 막 이제 몸도 가누기 힘든 미키를 갖다가 이제 위로해 주다가 일종의 그 연정 같은 걸 좀 품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카이카츠도 지금 미키의 멀티플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점입가경이 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미키는 이제 뭐 어찌 보면 지금 외적 요인이다만 이 정치적 쇼에 빠져 있는 마샬은 일종의 토크쇼 같은 걸 진행하는 사회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도 일종의 쇼에서 뜬 사람이고요. 이 뭐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런 뭐 유튜브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이제 미디어의 이미지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일종의 그 영화의 중간에 이제 미키가 다시 돌아올 때 등장하는 무리한 거대한 크기의 그 일종의 석유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 돌을 쪼개자 바위를 쪼개자 이 바위가 마치 이제 끈적거리는 석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거죠. 홍보 장치로서 쇼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소동극이 펼쳐집니다. 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이제 클라이막스의 소동극이 이제부터 쫙 거대하게 펼쳐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퍼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크리퍼가 등장하게 되고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인간도 미키조차도 막 천시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가 크리퍼라고 명명했던 외계 종족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대적이겠죠. 그래서 이 막중에 튀어나온 크리퍼를 인간들은 참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침 또 이 미키 에이틴의 경우에는 이 지금 마치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뛰어들었다가 사건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휘말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키랑 나샤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갖춰지고요.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미키를 갖다가 이제 보러 온 이 티모의 모습도 이제 엮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얽혀 나간다. 영화에 이제 여기서까지 더 나가면 이제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거겠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샬의 이제 존재감이 사실 러팔로의 경우에는 이게 참 관계를 형성해 놨는데 밸런스를 참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감은 후반부에서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분의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짠한 인생 미키 반즈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왜 미키 반즈를 결국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 시선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마샬입니다. 마샬이 봤을 때는 미키 반즈는 그저 소모품, 말 그대로 익스펜더블이에요. 소모품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 반역을 참지 못합니다. 일종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상처 입게 돼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을 복수하겠다고 이제 미키에게 다시 이런 가혹행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그 미키와 그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크리퍼라고 불리는 그 것들의 동물들 또는 아니 동물이라고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종족들과 엮여버리면서 이 종족들이 이들이 살고 있는 우주선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그 이들에게는 미키에게는 선택지가 없이 이 종족들을 이제 꼬리를 잘라오라 라는 어이없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꼬리를 자르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이 토니 콜레트가 연기하는 일파가 일종의 좋은 소스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유이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어떻게 보면 액션 시퀀스 후반부 액션 시퀀스가 나오는데 일단은 영화의 뭐 규모는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전개된다고 봅니다만 뭐 막 되게 뭐 폭발 장면이 넘쳐나고 뭐 이런 장면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일종의 그 봉준호 감독의 접근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짠하고 멋있게 나타나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일종의 마샬이죠. 마샬은 이게 등장할 때 보시면 조명 비치고 있습니다만 이 TV쇼의 현대의 정치가 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미지 정치라든가 그 장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일종의 영웅화 시키려고 하는 표상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 정치로서 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뛰어드는 인물이고요. 그 상황이 이제 되게 이상하게 튀는 상황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기생충에서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생충은 그 이후에 상상 같은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최우식의 관점에서 영화에 보면 영화 뒤로 이제 에필로그가 되게 길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에도 에필로그가 꽤 있어요. 이 영화에도 보면 물론 기생충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영화에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들이 되고 뭐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래도 모호하다기보다는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영화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만 뭐 어떻게 전개되는 얘기를 좀 얼버무려 버렸는데 마지막에 미키 세븐틴이 아니라 미키 반즈라는 이름이 뜨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 미키 세븐틴이란 영화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키 반즈라고 하는 캐릭터의 자아찾기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미키라는 인물은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들에서처럼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죠. 미키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 중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뭐 상황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수동적인 인물이었고, 상황 자체가 어쨌든 생존을 위해 쌓아야 되는 상황에 몰려버리게 됩니다만, 자기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키는 자기만 깨닫는 어떤 그 무언가를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미키 반즈가 미키 세븐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 번 산다는 건 되게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죽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그것은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죽는다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살면서 남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내가 아니면 그죠? 그런 경향이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면서 미키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죠. 미키가 없었다면 사실은 마샬이건 이 우주선에 있는 누구건 간에 사실은 마음껏 우주선을 벗어날 수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 유일하게 이 존재로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가 미키 세븐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되게 SF로서, 그러니까 되게 개인주의적인 측면으로서의 SF로서의 기능보다는 역시 이제 사회 풍자극으로서의 면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에 나오는 마샬의 캐릭터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무능하고 법을 없는 정치자들의 이제 미디어 이미지 정치에 의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그 기도 못 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 우리들의 어떤 묘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의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이 이 영화고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소모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결말이라고 말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 그러니까 봉 감독의 공간과 시간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기생충은 한국의 어떤 가정이 배경이었다면 이 미키 세븐틴은 우주 식민지가 배경이죠, 심지어. 그리고 영화에서는 약간의 이제 농담을 좀 더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유쾌하게 영화도 유쾌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 되게 즐겁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근히 한국에 이제 많은 그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요 작품의 사운드 트랙은 정재일 작곡가가 이제 이 음악을 담당을 했고요. 그 음악이 또 절묘하게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영화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사운드의 그 효과도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작비가 한 1억 1,800만 불 정도라고 얘기되어 있군요. 이 작품의 각본은 봉준호 감독의 각본이 직접 사용됐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흥미롭게 본 작품인데 전체로 평가는 약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직접적이라기보다 약간 비유에 가깝죠. SF물이기 때문에 기생충은 상당히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작품은 약간 좀 더 비틀어진 풍자성이 좀 더 들어있는 작품이었는데 곱씹어볼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작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뭐 연출이라든가 이런 작품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꼭 극장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놓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봐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거운 주제의 영화인데 되게 봉준호스러운 되게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